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6일 0시 현재 총 누적 환자 수는 6,284명이며 이 중 108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참고로 3월 6일 0시 기준으로 518명이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시면은 대구 지역이 가장 4,694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북 지역의 환자 수가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 두 지역을 합한 전체 총 환자 수가 9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71.7%는 집단 발생과 연관된 사례로 확인하였습니다.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 또는 조사 분류 중인 사례는 약 28.3%입니다. 시도별로는 어느 정도의 집단 발병의 사례들이 여러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소재 의료기관 분당 재생병원에서 현재까지 9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확진자와 접촉력이 있었던 입원 환자, 직원 등 현재 격리 조치가 진행 중이며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발생이 72.4%로 가장 많고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여러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시설,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발생들이 추가로 계속 확인되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봉합 푸른 요양원, 경산 행복요양원 등 각종 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복지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된 강화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도 대남병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군립 청도 노인요양병원에서 확진 환자 3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입원 환자 2명과 직원 1명입니다. 해당 병원은 당초 대남병원의 집단 발생으로 함께 코트 격리 중이었으며 3월 5일 0시 격리 해제를 앞두고 시행한 검사에서 3명의 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접촉자에 대한 추가 조사와 방역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 내의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외의 지역에서도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 사례가 확인되는 만큼 추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해당 시설,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춰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지자체는 집단시설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춰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집단시설로부터 신속한 초기 단계 환자 발생을 인지하고 접촉자 등을 확인하는 역학조사는 집단 내 또는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차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재까지 지자체 단위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상당수의 추가 전파를 억제하고 있으나 집단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발생이 지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모든 시도, 시군구 지자체는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초동조치,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 시설들은 자체 증상신고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의심 증상 발생 시에 즉각 신고를 받아 각 지자체 보건당국과의 비상연락 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 등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설 종사자들은 특히 개인위생 수칙, 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시설 관리자는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이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하고 타인과의 접촉,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며 3, 4일 정도 경과를 관찰할 것을 공고드립니다. 또한 시설 관리자는 의심 증상이 있는 직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 출근 또는 이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하되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최근 들어 다중이용 시설을 통한 전파 사례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노래방, PC방 등의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비누,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자들이 손이 많이 닿는 곳을 중심으로 철저한 소독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하게 자주 환기를 실시해 주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통해서 개인 간의 전파력을 줄이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이러한 그 대규모의 확산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의 기본 예방 수칙은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내일부터는 주말이 시작됩니다. 주말 동안에 가능한 한 모든 모임과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장소나 종교 행사 등에 대한 방문은 자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에 머무실 때는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운동, 유연성과 근력 운동, 실내 체조 같은 그런 다양한 근력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생활, 감염병 예방 수칙에 대한 준수, 그리고 주기적인 환기를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분씩 받겠습니다. 오송에서 3분 정도 받겠습니다. 먼저 최모씨, 네, 기자님. 네, JTBC 이상화입니다. 분당 재생병원 사례 관련해서 조금 조사가 된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이제 마스크 때문에 논란이 큰데 혹시 이제 감염 경로에 있었는데 마스크를 꼈는데도 뭐 감염되거나 뭐 아니면 다른 사례거나 혹시 이때까지 역학조사를 봤을 때 마스크와 관련돼서 뭔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분당 재생병원은 어젯밤에 저희도 상황 접수가 돼서 경기도청이 지금 나가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즉각 대응팀 파견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환자의 규모 정도를 파악을 했고 병원은 현재 폐쇄시켜서 환자들의 동선, 특히 이제 그 의료 인력이 확진이 됐기 때문에 이 의료 인력들의 동선과 노출 범위 이런 것들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감염 원이나 뭐 노출 정도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 우선 집단으로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서 비말로 인해서 남에게 전파시켜 주는 것을 차단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우선적으로 착용하셔야 되는 분이고요. 두 번째는 의료인들이 마스크를 써서 노출되지 않게, 그래서 의료기관의 노출을 줄이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 사례들은 이제 마스크를 철저히 쓰신 의료진들이나 환자분들은 접촉자를 분류할 때 감안을 해서 분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에서는 저희가 그걸 분석을 하지는 못했는데 예전에 메르스 때 그 결국 환자분은 사망하셨지만 그 환자분이 접촉자를 거의 몇천 명의 접촉자를 만드셨습니다.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셨고 또 심폐소생술까지 하셨던 그런 사례신데 본인이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그 분으로 인한 2차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유증상자들이 마스크를 잘 쓰셔야 되고 또 의료진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쓰시는 게 중요하겠고 마스크는 쓸 때 정확한 방법으로 쓰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마스크의 겉표면은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벗거나 쓰기 전에 손 위생을 잘 하셔야 되고 손 씻기가 마스크가 손 위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 수칙은 손 씻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마스크는 필요하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마스크를 쓰실 때는 정확한 사용법들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염 차단에 특히 유증상자와 의료진들을 보호하는 데는 가장 필요한 그런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대덕내 김인환입니다. 그 지난주 주말에 권준옥 부부장께서 2월 16일이 신천지 대규모 집회 마지막이었다. 그래서
잠복기가 끝나는 2주가 이번 주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좀 일부 좀 그 감소할 수 있다라는 추세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제도 8명이 돌아가셨고 오늘도 지난달부터 계속 500명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하나 여쭙고, 통계나 예측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지금 같이 와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 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신천지 교회 관련돼서는 마지막 노출이 2월 16일입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행정조사를 통해서 이제 신천지 예배에 대한 일정이나 이런 자료를 받아서 좀 더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노출의 가능성이나 이런 거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환자가 계속 4,500명씩 생겼던 거에 많은 부분은 저희가 9,300명, 많게는 한 10,000명 넘게를 자가격리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지금 검사를 계속 순차적으로 유증상자 고위험군부터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노출이나 신규 발생이 그렇게 있다는 게 아니라 격리된 사람들 중에 양성자의 숫자가 며칠에 걸쳐서 늘어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사가 끝나고 또 그분들의 동거 가족이나 이런 분들까지가 검사가 끝나면 1차 노출 범위에서의 환자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모가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확진 환자의 많은 부분이 신천지 교회에 관련된 교인들 또는 교인들과 접촉한 가족들, 그리고 그분들이 일하셨던 직장인 그런 집단 시설에서의 환자 발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시도나 그 대구 지역 내에서도 신천지 교회하고 관련 없는 그런 산발적인 그런 유행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조치들을 해야 또 제2의 제3의 그런 집단 발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각 시도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케이스를 찾으면 바로 들어가서 역학조사를 진행하면 이게 전염력이 초기부터 있고 굉장히 잠복기가 짧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인지하고 들어간 시점에서는 확진 환자가 2~3명은 항상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인 그런 차단들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소규모 유행 또는 이제 저희가 모르는 그런 많은 그런 사례들을 얼마나 빨리 잘 발견하느냐에 많은 그 상황이 달려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유행이 신천지 교회 같은 그런 대량의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의 노출이라거나 아니면은 집단 시설에서의 노출이 얼마나 그걸 효율적으로 차단하느냐에 따라서 노출의 범위 또는 추가 확산 환자들의 규모가 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그 거리두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또 다른 그런 대량의 노출을 막자는 그런 의미가 크고요. 그리고 가장 취약 집단이라고 하는 의료기관의 환자분들, 요양시설의 입소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설 중심에서의 어떤 차단, 예방적인 차단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치로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중수본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강화를 해나가는 게 현재의 가장 중요한 그런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는 일단 전문가들이 뭐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도 진행하시긴 하시는데 기본적인 통계는 지금 지자체가 보고해주는 보고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데 너무 사례가 급격히 늘다 보니까 이렇게 세세한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 조사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최대한 신속하게 감염원, 감염 경로도 파악 분석해서 중간중간에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송에서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 세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종에서 헤럴드 경제 뉴시스 뉴스원 기자님 순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세종 기자실 헤럴드 경제 기자님. 들리세요? 네. 네. 헤럴드 경제 정경수입니다. 저 최근에 그 신천지 외에도 일반 확진학자들이 동성 공개 때문에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놓고 있는데, 좀 지자체마다 동성 공개 디테일이 좀 다르기도 하고, 초기에 확진된 사람들 입장에선 나중에 확진된 사람들과 다르게 좀 구체적으로 동선이 공개되지 않는 것
좀 않는 차별이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랑요. 그리고 관련해서 좀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좀 진행된 상황이고 지자체 조사는 일본과 다르게 좀 정확하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동성공개가 여전히 방역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 여쭙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쭈면 그 사망자가 이제 사망 이후에 확진 받은 이후에 사망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내에서 부검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는지 혹시 부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 그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감염병 분야는 개인의 인권과 권리 부분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그 외부 효과라는 측면에서 남에게 전염시켜 줄 수 있다는 그런 특성 때문에 개인의 인권보다는 공익적인 그런 요인에 대한 걸 많이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전염력이 높고 또 추가적인 환자를 빨리 찾아서 그분도 빨리 진단을 받고 빨리 조치가 돼야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른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좀 더 많이 간과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해야 된다. 적절한 그런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차별적인 거나 아니면 편견에 대한 게 또 방역을 하는 데서는 걸림돌이 됩니다. 또 은폐하거나 숨거나 뭐 이걸 회피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이 감염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많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정확하게 잘 치료받고 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좀 더 선진적인 그런 조사 방법을 만드는 거는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공개도 이제 저희가 역학조사를 지자체로 이관을 하고 저희는 주로 집단 큰 유행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의 기준들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세부 기준에 대한 것들을 권고를 만들어서 지자체에 권고하고 또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동선 공개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최대한 불필요한 동선 공개나 뭐 인권 침해 같은 게 일어나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봉쇄라고 하는 유행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동선이나 접촉자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동선 공개를 하는 이유는 뭔가 저희가 찾지 못한 뭔가 다른 그런 노출자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공개를 해서 좀 국민들께서 그런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의심을 하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역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부합된 경우만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지역사회 감염의 형태로 진전이 될 경우에는 이런 차단 정책이라는 거가 아무래도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올라가면 이런 동선공개나 이런 거는 더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역별로 대구 지역과 다른 지역들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례가 아직 많지 않고 그 한 사례 한 사례를 다 추적 관리를 해야 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동선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망에서 소요 시간이 짧은 거는 저희도 이 부분은 계속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고령자에서는 처음에 이거를 폐렴으로 인식하기 어려워서 빨리 병원을 찾아오시지 못하는 데서 소요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급격하게 악화가 되면서 산소 치료나 다른 적극 치료를 하더라도 이제 사망까지 가는 사례들이 꽤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조기에 찾고 아니면 더 중요한 건 그런 그 고위험군들한테 이 노출이 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위험군 특히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시는 가정이나 시설에서는 철저하게 이분들이 외부로부터 보호될 수 있게끔 종사자 관리나 뭐 면회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부검은 현재까지 부검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아직까지는 가족들의 동의나 이런 걸 구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질병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검의 필요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적절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 또는
사망 원인이 아주 불분명한 경우 이런 경우들은 필요한 경우는 부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는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부검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 뉴시스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인데요. 그 WHO 합동조사단 중국 조사 결과를 보면은 바이러스 분출이 하루에서 최대 이틀 전, 그러니까 증상 발현일로부터 이틀 전에도 나올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국내에선 아직까지 접촉자 분류나 방역 조치할 때 하루 전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변경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으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경북 지역 중심으로 집단 시설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시설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격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는 환자를 빨리 분류한 다음에 확진자가 아닌 경우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던가 통원 치료하는 게 옳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잠시만요. 선배, 그 분단재생병원 하나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중국에 대한 WHO 평가단의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살펴보고 방역 대책에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바이러스가 하루 이틀 전에 분비가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초기에 면밀하게 조사된 자료를 봤을 때 발병 첫날 대부분 노출자가 감염이 됐다. 근데 발병하기 그 전날에 하루 전, 이틀 전에 노출돼서 감염된 사례는 우리나라 사례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케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은 어떤 근거로 그걸 봤는지를 저희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역학조사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발병일을 잡는 겁니다. 언제를 발병으로 볼 거냐. 굉장히 비특이적인 그냥 피곤함, 곤태감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있다가 뭐 기침, 발열이 생겼다가 한 일주일 있다 폐렴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발병일을 특정화하는 게 중국도 어려웠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초기에 대한 부분들은 더 많은 데이터와 좀 더 잘 그 정돈된 분석을 통해서 정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루 전을 잡아서 접촉자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전수 검사를 해서 또 다른 환자가 있는지를 먼저 찾고 확진이 되신 분들은 바로 전담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고 남아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노출자이기 때문에 노출자에 대한 접촉자 관리를 14일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안전한 거는 자가 관리 사원에서 개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안전하겠지요. 아니면 시설 격리로 가서 1인 1실처럼 가야 되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하지만 현재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소규모 유행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그 자원의 한계로 그런 부분들을 다 지키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격리 방법들을 찾아서 격리를 하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퇴원이 가능하신 분들은 일단 퇴원을 시켜서 집에서 보건소가 모니터링을 하는 체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그런 환자분들은 거동이 아예 불편하고 또 간병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어려우시기 때문에 통원 치료나 이런 게 어려워서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상황을 적용을 해서 격리와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시설별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 해당 시설 안에 좀 더 여유가 있는 병실이 있으면 그 병실로 이전하고 또 소독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코호트 격리나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원 기자님. 네, 저 뉴스원 서영빈입니다. 그 세 가지 질문 드릴 건데요. 첫째로 대남병원 3층이 원래 클린존이었는데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된지 파악된 게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뭔지 궁금하고요. 둘째로 그 대남병원이랑 경북 쪽에서 이 확진자랑 접촉했던 의료진들을 방호복을 입혀서 다시 현장에 투입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그 확진자 접촉했던 의료진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당 재생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었는데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국민안심병원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대남병원에 이제 같이 있는 그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대남병원의 그 같은 건물의 3층에 별도의 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인 거는 맞고 저희가 대남병원 그 5층 정신과 병동과 일반 병동에서 환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코트 격리를 들어가면서 의료진들이 다 그 병동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밖에 노출을 전혀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클린존을 최대한 유지를 했고 첫날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고 그리고 발열 환자를 보이는 첫 번째 환자분이 계속 발열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한 3번 정도 했는데 음성이 모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는 그 상황을 유지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3월 3일 날 13일째 검사한 거에서 이제 2분의 환자와 종사자 1분이 양성이 나온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를 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도시락 배달해 주는 거 말고는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간 건 검체 채취하러 들어간 의료진 정도여서 이제 그런 감염 경로를 좀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의료진에 대해서는 현재 청도군 보건소에서 대체 의료진을 현재 확보하고 있고 공보의와 간호사 인력은 일부 들어갔고요. 나머지 의료진은 이제 어제 밤부터 계속 투입을 시키는 그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정도면은 그 대체 인력들로 의료진이 교체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격리 방식에 대해서도 현재 그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클린존의 병실과 그리고 남아있는 병동에 대한 소독 그리고 다른 병원으로 혹시 소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경북도와 중수본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 고령이신 분들이어서 환자분들을 퇴원시키기는 어렵고 일부 퇴원이 가능하신 분들은 퇴원하는 그런 어떻게 분산 격리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분당 재생병원의 경우에는 일단은 감염 경로나 환자 발생 동향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심병원에 대한 지정이나 해제는 일단 중수보훈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판단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19의 감염증이 초기에 아주 경증일 때 전염이 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전염원을 제대로 다 거르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당산 기자실로 질의 넘기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자님, 한겨레 기자님 순서대로 말씀 주십시오. 네, 경향신문 윤지원 기자입니다. 지금 분당 재생병원 확진자 조사하고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암 환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호흡기나 의심 증상 없이 이제 들어와서 진료 받았다고 이제 보도는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이 중국 사례만 보더라도 무증상 감염 발생한다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국민안심병원만으로는 원내 감염 이제 원천 차단하는 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재생병원 같이 무증상자의 이제 사례 막을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 궁금합니다. 그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이신 분들은 증상에 대한 인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뭐 항암 치료나 면역 억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열이 안 되거나 증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정상인들하고는 좀 더 다르게 인지하기 어렵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증상하고도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그만큼 그 증상자를 찾아내고 조기에 의심하는 거에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됐다라는 거는 전제하기 어렵고 인덱스 지표 환자가 어디서 어떤 동선으로 감염이 됐을지와 어떻게 인지 과정이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면서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감염을 차단하는 거가 어려움은 있고 질병의 특성상 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트랙으로 입원과 외래를 봐야만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그런 걸 감별해 내는 게 의료진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그런 어려움을
감안하면서 최대한의 그런 병원 감염 차단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한겨레 기자님. 네, 한겨레 신문 박다혜 기자입니다. 저도 청도 요양병원이랑 그 분당 재생병원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청도 노인 요양병원 확진자 3명 중에 의료진이 2명, 환자가 2명, 그다음에 기존 사망자분이 1명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 숫자가 맞는지, 그리고 현재 이분 빼고 요양병원에 남아 계시는 환자와 의료진 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분당 재생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선이 분리돼 있는데 분리된 곳에서 확진자분이 나오신 건지, 그리고 이제 사실은 국민안심병원이 이렇게 돼가지고 앞으로 안심병원을 찾을 수 있는 환자분들이 이제 외진이나 입원할 때 불안해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뭐 2달 만에 100건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혹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고를 받으신 바 있는지,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전파력이 조금 더 강해져서 좀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중증 이상 환자 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으셨는데요. 그 청도 요양병원의 환자 수는 현재까지 3명입니다. 환자 2분과 종사자 1분이시고, 한 분이 그 확진 환자 중에 한 분이 3월 3일 날 양성으로 확인이 되셨고 3월 5일 날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85세 환자분이시고 당뇨나 신부전증 이런 게 오래 있어서 식사를 못 하시고 기력이 저하돼서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을 2019년 3월부터 장기 입원하셨던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 한 분이 사망하셔서 총 환자분은 3명이고 환자 2명, 종사자 1명, 그리고 환자 중에 한 분이 사망하신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병원인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동선 분리가 어떻게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환자가 발생했는지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심병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 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환자가 생겨서 불안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환자분들이 감염이 되고 또 동선 분리가 제대로 됐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저희도 보고를 받고 또 어제부터 경기도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저희도 같이 할 예정이어서 그 부분은 조사가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관련돼서는 이제 중국에서 논문이 변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보고받은 걸로는 한 개의 아미노산의 차이만 가지고 2가지 L형과 S형으로 나눴고 L형이 우한에서 더 많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혹시 더 전파력이 높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그 근거의 논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파력을 얘기를 하려면 바이러스 형에 따라서 동물 실험이나 다른 역학적인 정보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전파력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게 생기면은 그런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페렛이라고 하는 족제비에다가 넣어서 족제비 간의 전파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나 어떤 장기에 얼마나 바이러스가 가는지 하는 그런 치명률과 전파력을 동물 실험으로도 또 증명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역학적인 R제로 값이 진짜 다른 건지 뭐 그런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정보만 가지고서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런 바이러스의 유형과 유형에 따른 어떤 전파력, 치명률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겠고 국제적인 연구 동향도 계속 모니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환자 수 관련돼서는 곽진 역학조사 1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입원 환자 중증도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증으로 분류되시는 분이 26분 계셨고요. 위중 단계로 분류되신 분이 31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TV조선 기자님.
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그 청도 요양병원 사망자 관련 질문인데요. 아까 그 답변하실 때 5일 날 사망했다고 하셨는데 어저께 질본 문자는 4일 사망에 5일 확진이거든요.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생전에 검사를 계속 음성이 나왔는데 계속 검사를 하셨는데 이게 발열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 외 다른 특이 사항이 있었는지 다른 환자들은 음성이 나오면은 또 검사 안 하지 않나요? 이거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이 요양병원 이 확진자들 나온 게 그 코호트 격리 해제를 앞두고 지금 검사를 해서 나왔는데 아까 분산 격리나 퇴원 얘기하셨는데 코호트 격리를 좀 더 연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지금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 거기 의료진은 하나도 없지 않나요? 지금 환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제가 아까 말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그 사망하신 환자분께서는 3월 4일 날 오전 10시 정도에 사망하신 게 맞고요. 3월 3일 날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서 저희가 사망하시고 나서도 검사를 한번 진행해서 3월 5일 날 또 한번 양성이 나와서 제가 아까 3월 5일로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망하신 날짜는 3월 4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2월 24일부터 발열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전에 2월 18일부터 계속 객담이 좀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계속 누워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기침이나 이런 걸 본인이 잘 못하시고 또 음식물이 넘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흡인성 폐렴 이런 게 굉장히 잘 오는 게 요양병원 환자분들의 이제 갖는 건강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2월 21일 날 일과 검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이 나왔고 2월 24일부터 발열이 생기시니까 또 2월 24일, 28일, 3월 1일 뭐 이렇게 3번 정도 발열 때문에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이제 모두 음성이 나와서 이게 24일부터 코로나가 감염된 건지 아니면은 다른 두 분의 확진자처럼 3월 3일, 2, 3일 그때 뭔가 공동 노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가설 뭐 그런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여러 번 하신 이유는 발열이 있으셨기 때문에 한 거고 아마 발열의 이유로는 그런 그 기관지의 감염 이런 거를 의심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안에 이제 의료진들도 다 격리 해제가 됐지만 그 종사자들이 19명 정도가 같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서 외부하고의 출입 없이 계속 환자분들을 돌봐오셨고 의료진은 이제 밖에서 투입된 그런 의료진들이 지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건 정확하게 어떤 의료진이 얼마큼 들어갔는지까지는 정보를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진 환자가 3분이 나왔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 기간은 마지막 환자로부터 다시 또 연장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은 환자분들에 대한 조치 방안과 모니터링 그리고 또 건강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KBS 기자님 마지막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KBS 민정입니다. 그 신천지 교회 외에도 수원 생명샘 교회나 경남 거창교회 같이 집단 발생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교회나 종교시설 관련 집단 발생 사례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요. 이미 알려진 곳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중이신지랑 조사 중인 곳이 더 있는지도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혈액 보유량이 위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 대책이 있으신지랑 혹시 헌혈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좀 달라진 지침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그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이 음압 중환자실로 전환이 되면 기존 중환자실 환자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지랑 그 교수 연구동을 병실로 개조하는데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릴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저희가 주로 신천지 대구교회처럼 뭐 온천교회, 부산의 온천교회 말씀하신 여러 교회들을 통한 그 전파가 상당히 많은 수가 보고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교회 종교 행사가 약간은 밀폐된 교회 건물 안에서 한두 시간 정도 예배를 보게 되고 또 많은 기도와 뭐
그 산송 이런 걸 통해서 또 비말 전파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면서 여러 가지 종교 행사 등에 특히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집단 행사는 당분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공고를 계속 드리고 있고 많은 종교계에서 참여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그 교회 관련된 거나 종교 행사 관련된 그런 집단 발병의 현황은 갖고 있지는 않아서 한번 저희가 브리핑할 때 그런 집단 발병에 대한 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정리를 좀 더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대부분 지자체가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가 환자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혈액 대책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복지부에서 혈액 관리를 진행하고 계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아무래도 이제 헌혈하는 과정 중에서의 위험 노출에 대한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 소독 그리고 그 환기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하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체열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안전 헌혈자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그런 조치들은 강화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헌혈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여행력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문진을 통해서 거르는 그런 안전에 대한 지침들은 수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도 중수본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국립대 병원들이 좀 더 우선적으로 이 코로나19의 중환자를 받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 일반적인 그런 중환자 분들께서는 아마 민간 병원 쪽으로 좀 역할을 구분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응답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위기소통팀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부장 마무리 발언 짧게 듣겠습니다. 네, 제가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노출자나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아무래도 주말까지 열심히 검사하고 하면 어느 정도 방향에 대한 그러니까 그 대응의 내용에 대한 거는 정리들을 좀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 그런 집단 시설 또 다중 시설 그리고 의료기관을 통한 소규모의 유행 확산에 저희가 철저히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가장 좋은 건 예방이겠고요. 예방을 위해서 안전한 시설 관리, 안전한 소독, 환경 관리 그리고 또 의료기관에서의 어떤 개인보호구 착용 같은 그런 전반적인 시설별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국민들께서는 주말에 굉장히 그 봄인데도 봄의 일상을 많이 빼앗겼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고 특히나 집단 행사들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캠페인에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일선 현장에서 여러 고위험 환자분들 진료와 검사와 또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많은 현장에 계시는 의료진과 보건당국과 또 환자분들, 접촉자분들의 어떤 그 노고와 또 이런 도움에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